뉴욕 일원의 오존 오염 수준이 대부분 F등급으로 조사돼 2,250만 명 이상의 뉴욕 일원 거주자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불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연방 법무부가 항소했습니다. 꾸준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요즘에는 신발 한 켤레를 훔쳐도 감옥행이 되는 등 사소한 범죄가 중범죄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재판을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의 오존 오염 수준이 대부분 낙제 수준인 F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2,250만 명 이상의 뉴욕 일원 거주자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수준은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습니다. 어제 전미폐협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방환경보호청 자료를 분석한 State of the Air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일원의 오존 오염 수준은 F등급으로 낙제점이었습니다. 맨하튼, 퀸즈, 브롱스, 서포 카운티 등과 뉴저지, 버겐, 허드슨 카운티 등의 오존 오염 등급은 모두 F등급이었고 스테튼 아일랜드는 유일하게 D등급이었습니다. 뉴욕 일원은 전국에서 오존 오염이 심각한 25개 도시 목록 중 14위에 올랐습니다. 북동부 지역 도시 중엔 유일한 겁니다. 오존 오염은 화석연료 발전소와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고온에서 합성돼 발생합니다. 임산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도 유발합니다. 다만 뉴욕 일원의 미세먼지 수준은 안정적이었습니다. B등급을 받은 맨하튼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A등급이었습니다. 등급 자체는 이전과 같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공기 오염물질과 관련해 인종 및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공기 오염 영향을 받는 인구는 약 2,250만 명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유색인종 인구가 약 1,170만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뉴욕주에서만 6만 8천 명을 넘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는 8,600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부모나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지역 매체 더시리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초당적 단체인 코비드 콜래보레이티브가 발표한 통계 분석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올해 3월까지 뉴욕시 학생 200명 중 1명꼴로 부모 또는 보호자를 잃어 고아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총 21만 4천 명의 18세 미만 학생들이 부모 또는 보호자를 코로나19로 잃었습니다. 학생 360명 가운데 1명의 비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호자를 잃은 학생들 가운데는 소수계 인종 학생이 백인 학생들보다 뚜렷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흑인 학생 10만 명당 코로나19로 보호자를 잃은 학생은 720명꼴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아시안 학생이 10만 명당 589명으로 흑인에 이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는 히스패닉이 10만 명당 560명의 비율이었습니다. 보호자를 잃은 백인 학생은 10만 명당 219명으로 소수계 학생들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보호자를 잃은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주 등 6개 주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이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고 보험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21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제로 받게 하거나 서류를 꾸며서 총 1억 4,90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지난 20일 연방검찰은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고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21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제로 받게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의료 시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정부를 속여 의료 지원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1억 4,90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 검사 결과 등을 판매하고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비용을 청구한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케네스 폴라이트 차관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필사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찾고 있는 동안 이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할 궁리만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로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일란 샴스와 루르드 나바로를 꼽았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강제로 받게 하고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비용으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뉴저지주의 한 우정국 직원은 400개의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얼마 전 불법 판결을 내리고 무효화했죠. 여기에 연방법무부가 CDC의 평가를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평가에 비춰 법무부가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법무부에 국민 건강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즉각 복원하기 위해 연방항소법원에 긴급 효력 정지 결정도 같이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원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한 무효 결정 이후 항공사를 비롯한 대중교통 업체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CDC는 성명을 내고 여전히 대중교통 내부에서는 공중보건을 위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지속하고 있고 그런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중보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대중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 관세 완화론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로 치솟고 오늘 11월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달립싱 백악관 국가안보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자전거나 의류 등 비전략적 물자에 한해 대중 관세를 내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국가안보 고문은 브레튼 우드 위원회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경색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비전략 물자에 한해 관세를 내리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중 관세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과 비교해 8.5% 상승해 4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중간 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런 대중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미국 경제의 사령탑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올 초 대중관세 완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중관세 부과의 주무부서인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도 최근 대중관세 전체를 철폐할 수는 없지만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는 신발 한 켤레를 훔쳐도 감옥행이 되는 등 사소한 범죄가 중범죄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중범죄 기준액은 뉴저지주의 경우 $200 이상으로 1978년 이후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어제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주에서 인플레이션에 비해 중범죄 기준액은 높아지지 않고 있어서 사소한 물건 하나만 훔쳐도 징역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령 뉴저지에서 $210짜리 신발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절도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기준 피해액이 1978년 이래 $200로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텍사스나 위스콘신에서는 이 기준선이 $2,500에 맞춰져 있어서 주별로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교도소에서 최소 1년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물가 상승에도 오랫동안 절도의 중범죄 기준액을 바꾸지 않아서 일부 주 교도소의 과밀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개혁 지지단체인 캠페인 제로의 드레이 매커슨 사무총장은 또 이렇게 절도 중범죄에 대한 기준선이 낮은 것은 유색인종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은 액수의 물건을 훔쳐 수감된 좀도둑 가운데 유색인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소한 범죄로 중형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9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 넘게 감소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어제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6.2%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 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2016년에는 666건까지 줄었다가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닥친 2020년에는 20.8% 폭증한 이후 지난해 3%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에서 355명으로 최다를 기록 중이고 뉴욕주가 15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뉴저지 107명, 버지니아 84명, 조지아 64명, 텍사스 56명, 일리노이 28명, 워싱턴 25명, 펜실베니아 1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 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5.1%에 달하는 844명이었습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7.8%에 해당하는 78명이었습니다.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미 4년제 대학 60% 이상은 SAT 등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 장벽이 낮아지면서 지원자는 대폭 늘었고 결국은 학생들 간의 경쟁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열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명문대학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입학 조건 가운데 SAT를 제외하면서 학생들 간의 경쟁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열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창시절 학업과 과외활동에서 화려한 스펙을 쌓았던 18살 고등학생 케이틀린 영거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영거는 11학년 때 SAT 1600점 만점에 1550점을 받았고 올 봄에 GPA 4.0 만점에 평균 3.95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우등생이었습니다. 회계 동아리를 직접 만들거나 연극 30여 편을 공연 연출하고 학교 합창단에도 참가하는 등 과외 활동도 성실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한 대학 12곳 중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 예일대, 브라운대, 코넬대 등을 포함한 10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전직 펜실베니아대 입학사정관이었던 사라 하버스는 영거 학생의 고등학교 성적과 연극단, 회계 동아리 등 활동은 인상적이지만 아이비리그 지원자 사이에서는 그다지 특출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명문대의 합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거처럼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상당수 대학이 SAT 성적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낮아진 장벽에 도전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경쟁률이 더 높아진 겁니다. 대신 학점이나 수업 난이도, 인종, 사회경제, 다양성 등에 더 중점을 두는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늘었고 결과적으로 중산층 백인인 영거 같은 학생은 다양성 요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도 했다는 분석입니다.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엘라베마, 일리노이 등에서도 같은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테네시주 상원이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을 감안해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테네시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테네시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를 위한 경제적 의무를 지우는 주가 됩니다. 이 법안은 주 상원뿐 아니라 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만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 단계인 주지사 서명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테네시 외에도 펜실베니아와 엘라베마,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주 주의회도 현재 이런 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온라인의 허위 정보 확산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스탠퍼드대 사이버 정책센터 관련 행사에 참석해 플랫폼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런 플랫폼 비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같은 웹사이트가 없었다면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플랫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드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 테마파크가 올랜도에서 사실상 독자적 행정단위의 역할을 하게 한 리디크릭 개선지구 지위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이런 디즈니 압박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정부와 주의회에서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디즈니가 법이 철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플로리다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예 매체 TMZ는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인 마이크 타이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행 여객기에 탑승한 뒤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뒷좌석 승객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타이슨은 자신을 알아본 피해자와 함께 셀카를 찍어주고 간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앉은 승객은 쉬지 않고 타이슨의 신경을 건드렸고 결국 타이슨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날렸습니다. 타이슨은 뒷좌석의 승객을 폭행한 뒤 스스로 여객기에서 내렸고 타이슨의 공격으로 이마에서 피가 난 피해자도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22년 한글학교 교사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연수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진행되고 교사들의 사전 요구를 분석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집중 연수와 세계 시민 교육, 최신 온라인 교육 트렌드 등 한글 학교 맞춤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재외동포로서 한글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사와 현재 수업을 맡고 있는 교장과 교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